우리 민족의 장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주로 민족성의 과거에 속한 내용이었다.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겠는가를 얘기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도 미래에 있다. 과거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개척, 건설해 나감으로 과거의 전통을 살리며 현재가 자랑스러웠을 때 과거도 그 빛을 얻게 된다. 지금은 가난하게 얻어먹고 있으면서 7대조나 5대조 할아버지는 잘 살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것도 한 번쯤이면 모르겠는데 항상 그 얘기만 한다면 남이 얼마나 비웃겠는가. 문제는 장래를 어떻게 개척, 건설해 가는가 함에 달렸다. 그러나 우리가 뚜렷이 얘기해두고 싶은 사실은 우리 민족과 국가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미래를 개척, 건설해 나갈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긍정과 건설의 신념이다. 물론 우리보다 잘 살며 훌륭한 나라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인구의 비례로 본다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인구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훨씬 희망적이며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다. 우리의 기후와 풍토가 월등하게 좋다는 점은 제3 얘기할 필요가 없다. 민족성도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잘 가꾸고 닦아나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 기계기술의 습득, 해외 진출의 기반 등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자원이 풍부하되 교육을 받지 못한 민족보다는 자원이 없더라도 교육을 받은 백성들이 부하게 잘 산다고 한다.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일본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지고 단일 민족으로서의 발전만 가져오게 된다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젊은이들은 건설적이고 진취적이다. 과거와 같이 놀고 산다든지 안일한 일생을 살겠다는 생각은 누구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자신의 노력과 사회적 봉사가 무엇을 가져오리라는 생각도 점차로 싹트고 있다. 문제는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어떻게 북돋아주며 무엇으로 이끌어 희망과 건설을 줄기차게 살려나가는가 함이다. 물론 우리 역사는 뒤늦게 스스로를 자각하는 과정을 밟았다. 한일합병의 서글픈 운명을 겪을 때까지도 민족 국가적인 자각을 갖지 못했으며 한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자란다는 뜻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3.1운동을 계기로 온 민족이 민족적 자각을 되찾게 되었고 국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피와 생명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 힘으로 해방 뒤의 혼란을 이겨낼 수 있었다. 6.25 사변은 전무후무한 비참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 사변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용기와 지혜를 안겨주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무엇임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평화가 얼마나 고귀함을 자각하는 동시에 역사가 무수히 많은 시련을 가져다 줌을 배웠다. 그러나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이겨내야 하며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더해 주었다. 4.19 의거는 민족과 국가가 정치 이전에 무엇을 찾아야 하며 어떤 뜻을 지녀야 한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만일 소수의 잘못된 지도자들이 사리세욕에 빠지며 자신의 영달에 눈이 어두워지지만 않는다면
민족은 그 발전을 빨리 할 것이며 국가의 번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속히 성취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가장 비참한 위치에 떨어졌던 서독, 이스라엘, 일본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역경과 시련을 이기는 백성은 역사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그 쓰라린 교훈이 오히려 장래를 개척 건설하는 추진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믿고 지켜야 할 몇 가지 신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말해온 개인적인 노력과 민족성의 개조 등은 되풀이할 필요가 없으나 국민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조국의 튼튼한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닐 몇 가지 생각이 뚜렷해야 한다. 그중 두세 가지를 지적해 두자. 그 첫째는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방법 이상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이다. 우리는 길게 민주주의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세계의 역사가 3000년의 긴 경험 끝에 얻어놓은 진리이다. 전제왕권 시대도 겪어보았고 귀족 정치도 지내보았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절대군주 시대의 정치, 국민국가, 시민혁명, 제국주의, 전체정치 등 안 겪어본 사례가 없었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 총결산으로 얻어진 것이 결국은 민주주의였다. 공산주의자도 전체성을 생명인 양 고집하면서도 자신들의 민주주의는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 모든 생활과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인간이 주체이며 목적이라는 생각이 뚜렷합니다. 경제, 정치, 그 밖의 사회 문제들이 다 귀하다. 학문과 사상, 이데올로기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고귀성과 인격의 높은 가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기계 문명에 따르는 공업과 다량 생산 등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인간은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될 수 없음과 같이 기계 생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다. 우리가 히틀러의 독재, 공산주의의 통제를 크게 위험시하며 배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에 있어 백성을 위하고 백성의 대표자를 뽑아 다스리는 백성 중심의 정치 체제이다. 그러므로 통치자나 행정가는 백성을 위해 있는 백성의 공복이다. 더 큰 일은 백성들이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은 교육자가, 경제는 실업이니, 예술은 예술가가, 학자는 학문을 맡아 관리하고 다스리되 정치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는 일을 조화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세계와 같이 경제가 삶의 전부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는다.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법률, 정치, 경제, 기술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여러 분야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각기의 능력과 뜻을 발휘하여 사회나 국가에 이바지하면 된다. 오직 정치와 행정부는 그 일들을 도우며 통합시켜 보다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된다. 그것도 그 각계의 지도자들의 뜻을 묶어서.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 훌륭하거나 덜 훌륭한 사람이 없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선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존경과 보수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는 어떤 고정된 사상도 아니며 백성들을 얽매어 놓는 정치 이념도 아니다. 역사는 항상 새로워지며 사회는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와 사회를 따라 백성들의 기대와 희망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또 생겨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그때 그 사회가 가장 선하다고 믿는 길과 뜻을 하려가면 된다. 다시 말하면 절대주의의 노예가 되지도 않으며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세계에는 서로가 같지 않다고 싸우는 교리와 신조의 투쟁이 있으나 민주주의에는 그것이 없다. 그 사회와 제도에 따라 자신들이 가장 옳고 선하다고 믿는 바를 택해 실천하면 된다. 여기에서 자유가 보장되며 평화를 위한 신념이 굳어지며 항상 새롭고 창조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써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자유, 평화, 선한 의지, 인간의 존엄성 등을 지켜주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자라야 할 조국을 지키자는 뜻이다. 둘째로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은 경제에 있어서는 좋아 있는 경쟁 생산에 의하되 소비에는 균등성을 찾는다는 주장이다. 이 생각도 오랜 역사와 실현을 통해 인류가 얻은 귀중한 경제정책과 이념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와 가장 호흡이 맞는 경제 제도라고 믿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동생산을 위한 공동소비를 뜻하기 때문에 자연히 인간이 경제를 위해 산다는 비극을 조례해왔다. 모두가 노동을 강요당하고 똑같이 소비한다는 구실 아래 공동생산이 강제당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인간은 생산과 소비의 노예인 양. 이북의 한 지도자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도중에 느끼는 기분 외에 무엇이겠는가? 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인간은 생산과 소비를 위해 있다는 말이다. 그들이 인간을 생산의 수단으로 삼으며 경제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짓는다고 보는 이유가 뚜렷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왜 생산이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겠는가? 정신의 생산도 생산이며 인간적 생존의 모든 영역이 제각기의 종기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경제와 생산 문제를 존중히 여기면서도 경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똑같이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술, 학문, 종교도 귀하며 또 정치, 과학, 기술도 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를 공동 생산에 맡기는가, 그렇지 않으면 좋아 있는 경쟁 생산에 의존하는가를 묻기 전에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어느 편을 택하고 있으며 또 어느 편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물으면 충분하다. 서독이 동독보다 앞서고 있으며 일본이 소련보다 앞서고 있는가 하면 서구의 자유국가들이 동구의 공산위성국가들보다 다 잘 살고 있다. 동유럽의 위성국가들이 경쟁 생산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뻔한 사실이다. 소련도 같은 방향을 택해가고 있다. 인간이란 가난할 때는 빵이 자유의 70을 차지하고 정신의 자유가 30을 차지하나 먹을 것이 생기고 경제적 여유가 자라면 자연히 정신적 자유가 70, 물질적 자유가 30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그리고는 이 정신적 자유가 다원화된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속히 육성시켜준다. 문제는 경쟁 생산이 우수하나 어떻게 소비하는가 합니다. 여기서 공산주의는 공동 소비를 위해 인간들의 생활을 구속하나
민주사회에선 가능한 한 균등 소비를 택한다. 적게 생산한 사람은 타인의 협조를 얻어 자기 생산 이상의 소비를 하도록 돕고, 생산을 위주하는 사람은 적게 소비하며 그 균형을 찾도록 한다. 우리들이 말하는 복지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은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 정책을 택하고 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이 이상의 경제정책은 필요 없을 정도로 타당하다고 본다. K. 야스퍼스는, 철학자는 앞으로의 세계가 꼭 해결지어야 할 세 가지 과제 중의 하나는 사회주의 문제라고 말한다. 이때의 사회주의란 공산주의와 비슷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뜻하는 복지사회를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제적 사회정책을 택하며, 자유세계는 모든 백성들이 생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이 가장 옳다는 뜻이다. 경제의 혜택을 인간적 모순이 없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자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바로 이런 것이다.